마지막 파트입니다. 환류 등 기타죠. 그까지 파이팅 해주시고요. 예, 33번입니다. 공유제는 계층 간 수익적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를 위한 부분적 정부 개입이 발생한다. 공유제가 아니고 시장제 또는 가치제죠. 시장제 중에서 가치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개발 가치가 있는 재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몰 효과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평균 비용이 줄고 평균 수익은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데요. 보몰 효과란 것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해가지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죠. 다음 35번. 민영화 유형 중 면허제는 공공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서비스 목표 달성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이건 보조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뭐 한 거죠. 보조금 줘버리는 거죠. 36번. 비영리 단체는 민간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최근 지문인데요. 비영리 단체도 민간 혜택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같은 것들이죠. 민영교도소법 제3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 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죠. 공공단체 외의 법인입니다. 자, 37번. BTO는 최종 수혜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 배수가 어려운 시설. 자, BTO 방식은 민자 고속도로, 주차 빌딩 등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이죠. BTL, BLT 방식이 투자 배수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38번. 자, 빈출 지문이죠.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주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39번. 민원행정은 행정구제 수단을 볼 수 없다. 민원이니까 당연히 행정구제 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죠. 40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자, 공직자 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나오죠. 다음에 41번.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결과니까 문제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취업에 중점 좀 나왔죠. 자, 이에 반해서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이고 이제 의무론이죠. 의무론은 상대적으로 동기 내지 동기에 근거를 둔 도덕적 원칙을 강조합니다. 도덕적 원칙에 봤을 도덕성에 따졌을 때 이 동기가 옳으냐 그러냐. 그죠? 결과는 아니죠. 사전적인 거고요. 42번.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가공무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무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3번. 공무원의 이해충돌은 잠재적 이해충돌은 문제되지 않는다. 잠재적인 이해충돌은 문제되죠. 실질적 이해충돌, 외견상 이해충돌. 자, 실질적 이해충돌은 현재와 미래고 외견상 이해충돌이 있고 그다음에 잠재적 이해충돌은 잠재니까 미래 되겠습니다. 44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됩니다. 45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46번.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고 총경 자꾸 나오네요. 자, 다음 47번.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의무. 군인의 경우 재산 공개 대상자는 소장이 아니고 중장이죠. 별 3개죠. 자, 가끔씩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중장이 뭔지. 그래서 별 3개라고 해서 준장은 별 하나. 아마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죠. 48번.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거. 이거는 부정행위가 됩니다. 49번. 공무원의 부패 접근 방법 중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직부패 원인으로 본다. 잘못된 의식구조는 구조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50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적용 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소속되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 있는 기관으로서 취업을 제한한다. 예, 반대로 됐죠. 퇴직 후 3년간 5년간 이 퇴직 이전에 5년간 소속되어 있던 부서 이렇게 맞는 지문이죠. 취업 제한 대상이고요. 51번.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자, 부패 행위는 55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것은 35죠. 그죠? 부패 행위는 55. 52번.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3번.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정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정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입니다. 54번.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기용할 수가 없다. 맞고요. 55번.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현행범은 그러지 않죠? 뭐 당연하겠죠. 56번.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려나 정려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됐습니다. 소속기관장이 아니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 정부니까. 그죠?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거잖아요. 57번. 요런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그 왜 대통령인지 아시겠죠. 외국과 국가 대 국가니까요. 57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 원이다. 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장들이고 이게 조금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 원이죠. 자, 58번. 부하인원은 상급자와 부하 등 계층 구조에 대한 책임, 주로 외적 책임이죠. 법률의 규칙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강조하고 있고요. 59번 프리드히는요, 상대적으로 내적 책임,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외부의 힘이 아니라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대한 책임, 전문기술적 책임, 기능적 책임, 국민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 책임, 이런 거 말합니다. 60번 전통적인 행정 통제 방법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부 통제이다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외부 통제죠. 이것도 흔히 나와요. 잘 틀릴 수 있어요. 전통적인 건 입법국가니까 입법부에 의한 외부 통제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내부 통제 한계를 보완하게 한 것인데 이것도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 외부 통제 일종인 사업 통제 한계를 보완한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가 되겠습니다. 62번 옴부즈만 제도는 신청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권으로 조사 활동하는 경우는 없다. 예,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63번 옴부즈만 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제도는 전제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틀렸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도는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에 행하게 되겠습니다. 즉 전제에 속한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회형이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에서 자주 시험에 틀린 질문 나오죠. 64번 1809년 스웨덴 처음 채택된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으로 직무수행상 의회의 간섭과 통제를 받았다. 예, 의회도 직무수행상에 있어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의회가 옴부즈만을 활동 지휘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65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한다 했는데 30일이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는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67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68번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검사할 수 있습니다. 69번 문제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할 수는 없죠. 대신 이제 개별적인 공무원에 대한 책임으로 수는 있어도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70번 기능중복의 행정개혁 문제인데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 재규정, 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 등은 구조적 접근방법 중 분권화 전략이다. 요거는 원리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구조적 접근방법 중 원리 전략 초기 이론이죠. 다음에 71번 사업 산출 중심적 접근 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의 재조정, 명령 개통 수정. 자, 여러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접근에 해당하는 방법이 되겠죠. 구조적 접근은 분권화 확대, 권한, 명령 개통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산출 중심적 접근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적 접근 방법은 투입 중심입니다. 사업이나 산출 중심이 아닙니다. 72번 인간관계적 접근 방법은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를 통하여 행정체제 전체를 계획하는 방법이고요. OD 기법 등이 있죠. 73번 문화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문화를 계획함으로써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행정체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성취하려는 접근 방법입니다. 74번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중 공리적 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 조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 지도자의 신망, 카리스마 등을 말하는데 자, 공리니까 경제적 손실 들어가지만 개혁 지도자의 신망이나 카리스마 개선은요. 기억하세요.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해당합니다.
신망을 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기 때문에 규범적 전략이 되겠습니다. 75번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개혁 지도자 신망 개선, 그다음에 의사 전달 참여 활성화, 사명감 고치는 공리적 기술적 아니죠, 규범적 사회적 전략으로 방금 했습니다. 77번 전자정보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효율성 모델의 사회발전과는 기술결정론에 반해서 민주성 모델은 사회결정론. 그거 기억하세요. 전자정보는 협의 개념은 효율성 모델이죠. 그 다음에 광의 개념은 사회결정론에서 민주성 모델입니다. 협의, 광의도 구분하시고요. 효율성 모델은 협의, 민주성 모델은 광의. 자, 78번 스마트워크센터란, 스마트워크란 통신, 방송, 인터넷을 결합한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다. 자, 스마트 워크는 이런 통합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워크잖아요. 현명하게 일을 한다,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스마트 워크 센터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79번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계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이건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이거 요즘에 공시에서도, 올해 공시에서 또 나왔었어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한 것. 자,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술을 아키텍처, 설계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조직화한 것은 정보 시스템이죠. 자, 다음 680번. 유비쿼터스 전자정보는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81번 스마트 정보에서는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한다. 스마트한 정보는 사전 예방과 예측을 강조합니다. 중요 지문이 됩니다. 82번 지문 G2B의 대표적인 사례는 즉 Government to Business죠. 나라 장터이고요. 즉 국가 종합 전자 도달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G2G, Government to Government죠.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간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83번 우리나라의 지능정보와 정보사회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수립한다. 꼭 가져가시고요. 8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꼭 가져가시고 바뀐 거잖아요. 685번 저 엑스노트 제가 새롭게 조금 오타하고 법 바뀐 거 수정한 거 제가 홈피에 업로드했으니까 꼭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바뀐 거 모르시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홈피에 업로드했으니까 꼭 보세요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해드리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85번 전자정보법상 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의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86번 전자정보법상 전자정보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6월 24일이 전자정보의 날입니다. 87번 민첩한 정부, 에자일 거버먼트라고 그러는데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해서 말 그대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민첩한 정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VUCA 그래가지고요. 변동성의 발러틸리티,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이런 걸 오늘날에 이제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앞 글자를 따서 VUCA 이런 환경에서의 필요한 정보가 민첩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8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할 수 없다. 자, 성명과 직위는 공개할 수 있죠. 개인 정보는 안 되지만은 개인 전화번호는 안 되겠죠. 하지만 성명과 직위는 공개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적인 전화번호는 가능하죠. 89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있어서 국민청구행 공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10일을 더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9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청구행 공개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보에는 별도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해야 됩니다. 91번 보시면은요, 이거 최근 지문이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개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사진은 빅데이터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빅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93번 문제. 데이터 기반 행정은 행정의 정치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걸 최우선적으로 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성, 민주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능률성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최우선적 목표는 아니고 정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한다. 이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있습니다. 자, 객관적이고 과학적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했기 때문에 최우선적 목표가 아니죠. 민주성은 어느 정도 맞지만 정치성은 아니고요. 94번. 데이터 기반 행정은 미국의 증거 기반 정책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증거 기반 행정하고 데이터 또는 에비던스, 증거 기반 거의 유사한 용어죠. 95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데이터는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96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행정 변화로서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 활성화되고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된다. 시민중심이니까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되겠죠. 간접민주주의가 아니고요. 97번. 4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 4차 산업혁명은 다품종 소량 생산, 범위의 경제, 속도의 경제, 특히 속도의 경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범위의 경제고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다음 98번. 이거 많이 틀리시는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혁명, 지식정보혁명은 3차 산업이고요. 지식정보혁명은 온라인 혁명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VR 같은 것들이죠. 자, 마지막 지방행정론을 하도록 할게요. 지방행정론 한 50개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9번. 피터슨에 져서 도시 한계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의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보다 개발 정책을 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효율성 관점에 배분 정책, 개발 정책을 추구하고 중앙정부가 재분배 정책표죠. 700번. 자, 로즈의 정부간 관계로는 지방정부가 조직 자원과 재정 자원 측면에서 중앙정부도 우월하다? 에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항상 중앙정부가 우월하죠. 그죠? 중앙정부는 입법 권한과 재원 확보 측면에서 지방정부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 집행에 필수적인 자원, 정보 수집, 처리 능력 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다음 1번. 단청제는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채택이 어렵죠. 그래서 중청제로 하죠. 러시아, 미국 생각하시면 되고. 2번. 중청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단청제가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청제는 광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하는 것은 단청제입니다. 3번 문제. 주민소송의 피고는 주무장관이 시도지사이다. 주민소송의 피고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장입니다. 주민소송의 피고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광주광역시 북구 맞고요. 5번.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법성을 제외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 주어가 빠졌는데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되겠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틀렸죠. 효율성 높이는 민주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적법성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05번에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조금 주어가 빠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느낌상으로는 이게 주민참여 제도라고는 아실 수 있죠. 6번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자,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것은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죠. 주민참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구체적 내용을 정합니다. 8번 문제.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는데요. 의결사항은 뺍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의회의 고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서 실시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9번. 주민참여 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10번 문제. 2011년 9월 지방제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참여 제도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의 확정 등의 지방의회 의결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고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번. 우리나라 주민 소환 제도는 주민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됩니다. 13번. 주민 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 지정한다. 법률 주민소환법에 정해져 있죠. 14번. 주민을 소환하는 경우에 해당 군의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약 100분의 10 이상 아니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수를 소환할 때는 100분의 15. 15번. 지방자치장,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 곧 끝나니까요. 16번. 지방자치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2년 이내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17번 문제.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감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기관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자, 교육기관은 지자체장이 아니고 누굴까요? 교육감이죠. 자, 19번.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서 부동산의 사용가치,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성장기구론은 토건사업, 토건 세력들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 뭔가 개발가치란다. 개발하는 가치, 물건을 막 부수고 재개발하고 그런 걸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20번. 지식경제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선문이 더 높아진다. 한마디로 소수 엘리트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를 토대해 가지고 정책 과정에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뭐 아니면 지역의 토지 개발, 재개발사 같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대장동 사태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21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경우 자치사업권 인정되고 있다. 아주 빈출 질문이죠. 인정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22번.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자치권이 있지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행정시죠. 자치권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는 단청제입니다. 세종시도 단청제고요. 23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원회에서 인구 30만 이상의 도의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24번. 사무배분 원칙 중 포괄성 원칙이란 지방정부가 배부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포괄적으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25번. 보건소의 운영 업무와 병역자원 관리 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임 사무다. 자, 병역이네 국방이니까 국방이잖아. 그러니까 기관임 사무 맞는데 보건소 업무는요 단체 위임 사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체 위임 사무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중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 때도 보시면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한 논의도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약간은 방역을 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자체별로 자율성 좀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기관임 사무, 단체임 사무 때문에 그렇게 정책이 약간씩은 지역별로 다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26번. 기관 구성 형태 중 위원회 형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들이 집행부서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입니다. 의회 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 기능한다. 시장이 의례적 명목적 기능을 수행하고요. 의회가 주로 제정하는 시지배인은 자치단체 행정 운영의 전반에 책임을 집니다. 예, 좀 다르죠. 의회가 시지배인 매니저를 이용해서 행정을 수행하게 하고 시장은 의례적 명목적 기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 시지배인형이에요. 28번. 기관 대립형 중 약시장 의회형은 시장의 고위직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 가진다. 약시장형인데요. 어떻게 거부권 가지겠어요? 거부권 가질 수 없습니다. 29번. 오치의 분권화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공급 비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소비는 특정 일부 주민에게만 한정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그러니 공급 비용이 동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분권하니까 동일할 때는 지방정부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주라는 거죠. 30번.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 정할 수 있다. 아니죠. 헌법 제59조에 조세법률제에 따라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31번. 지방자치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서 1,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죠. 32번 문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자원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안정화 기능 등 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대로 됐죠. 중앙정부 포괄적 기능, 지방재정은 자원배분 기능. 33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우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이 높아서 지방세 세수 확정 한계가 있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랄까요?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든가 재산 관련된 변동이 심하면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좀 세수 확장에 그죠? 좀 불안정하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34번.
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소법 상종이라고 그랬죠. 간접세는 부계주인증 꼭 기억하세요. 부담금은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 중에 지원 중에 하나다.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은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이 아니라 세외 수입에 해당합니다. 자, 36번.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정책 의도나 정책적 의지에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산정 계산 방식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예측이 용이하죠. 즉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과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음에 시험 17번.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통합 일원했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정적 업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서입니다. 38번 문제.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서 지출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 재원, 자, 보통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차라리 제한이 없으니까 차라리 보통교부세를 그냥 넘겨주자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에다 바로 그냥 주자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방세로 이관하는 것처럼. 39번. 지방교부세는 원칙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면 각 중앙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내용이죠. 지방교부세는 방금 보신 것처럼 법령에 36번에 나온 것처럼요, 일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 교부금입니다. 40번. 지방자치단체 일반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가 있다 아니고 계상해야 한다는 거죠. 중앙정부는 계상할 수 있다죠. 자, 41번.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감액된 것을 예비비로 우회로 할 수 없어요. 요거 빈줄 지문이에요. 42번. 재정 자주도는 일반에게 세입에 대비하여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일반 재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뭘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정 자주도를 더 많이 써요. 자주재원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비했을 때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 재원이 일반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비율로 계산하는 재정 자주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43번.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입니다.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지담이라고 해요. 레지담. 조금 뭐 약간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요. 특정 뭐 여성 비하 그런 거 없어요. 레지라고 옛날 다방 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지담이라 해주세요. 마담 레지담. 예. 그냥 암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문자. 레지담, 레저세, 지방세, 담배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가져가 보세요. 올해 새로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45번. 일본은 국가경찰제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령. 일본은요, 도국가 이하세를 해가지고 지방 번주가 많았죠.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을 가미한 절충령이고요. 46번.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해요. 광역입니다. 광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둔다. 이거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47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 임명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는 임의대로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거의 740개의 OX 지문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그 많은 부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약간 수정된 거라 요거 오타 잠깐 난 거는 제가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크게 엄격히 하나 정도 빼고는 오타라 할 수 없는 거죠. 누락된 거니까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승하게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십시오.